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인 KAAV-2입니다. 2015년 4월 방위사업청은 상륙 돌격 장갑차 선행 연구와 탐색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8년까지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개발될 KAAV-2는 168대가 생산된 KAA V7A1의 대체를 넘어 200대 이상을 생산하여 한국 해병대에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상륙 장갑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상륙 작전을 위해 개발된 장갑차입니다. 이런 장갑차가 있기 전 초기 상륙 작전은 장병들이 수송선에서 밧줄 사다리를 걸고 보트로 옮겨 타 해안으로 접근하여 수십 킬로가 넘는 군장을 짊어지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던 적군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그 출혈이 굉장히 심하며 해안선을 지키는 적군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병력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 그마저도 일방적인 공격을 받아 작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상륙정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초반 상륙작전 장면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상륙정은 해안가의 모래사장으로 근접하여 출입 도어, 즉 램프를 열면 상륙 대원들이 해안가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램프가 열리는 순간 적 기관포 등의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위가 열려있기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포탄이나 파편에 대한 방어가 없었고 측면도 방탄이 아니라서 상륙하는 인원과 승조원의 피해가 컸습니다. 결국 상륙정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수륙량용 상륙 장갑차입니다. 장갑차가 직접 물 위를 헤엄쳐 땅으로 올라가 최대한의 병력을 보호하며 전진한 뒤 후방에 램프를 열고 병력을 내려놓으면 상륙 인원의 초반 생존 확률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상륙 장갑차를 처음 사용한 일은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였습니다. 태평양들의 섬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섬을 탈환하기 위해 미국은 당연히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에서의 교훈을 통해 당시 상륙작전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LVT-1 엘리게이터를 전격 투입합니다. 타라와 전투에서 전격 대비를 치루었는데 탁월한 상륙작전 능력을 보였습니다. 마샬제도 남쪽에 위치한 타라와 섬은 얕은 수심과 산호초로 상륙정이 해변까지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미군이 얕은 수심의 바다를 직접 건너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게 대비하고 있었지만 LVT-1이 등장해 일본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해변에 미 해병대원들을 순식간에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미군의 피해도 컸지만 LVT-1이 없었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작전이었습니다. 이후 LVT-1은 개량을 거듭하고 우리 해병대도 사용하고 있는 AAV-7A1이 등장하게 됩니다. K9과 K21 장갑차, 레드백을 만든 하나 디펜스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160대 넘게 도입해 상륙 작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장의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운 상륙 장갑차인 KAAV-2를 새롭게 개발해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해병대 KAAV-7A1과 새롭게 개발하려는 KAAV-2의 성능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기존 KAAV는 전투 중량 23톤에 방어력 14.5mm AP탄 방어가 가능하고 최대 엔진 출력은 400마력입니다. 이에 육상에서는 시속 72km, 수상에서는 시속 13.4km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KAAV-2는 기존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과 이에 따른 속도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무려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육상은 비슷하지만 수상에서 시속 20km의 속력을 냅니다. 게다가 무장도 일반 기관총을 거치하는 것과 다르게 40mm CTA를 장착해 공격 능력도 강화하였습니다. KAAV를 미국과 중국의 차기 상륙 장갑차와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EFV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2년 미국의 해병대가 개발 도중 취소한 EFV 상륙 장갑차와 한국의 차세대 KAAV-2를 비교해보면 수상 항해 속도를 제외한 전체적으로는 동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 항해 속도의 경우 동급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 당시 미국 해병대는 EFV의 수상 항해 속도를 무려 시속 45km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무리한 기술 적용으로 인한 개발 실패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 해병대는 속도를 절충하여 안정적인 개발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 해병대도 최초 사업 시작 당시 미국의 EFV와 동급의 크기와 속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EFV의 개발비 상승과 개발 실패를 보고 절충하여 현 스펙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도 수상에서 시속 20km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것은 기존 상륙 장갑차에 비해 굉장히 발전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EFV와 KAAV2에 적용된 기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궤도를 변형시켜 물의 저항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EFV는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궤도를 감아 올리고 체인 플랩으로 궤도를 감싸 차체와 일체화시키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KAAV2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궤도를 동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법을 택하여 물의 저항을 줄였습니다. 이번엔 중국의 최신 GBD-05 양서 보병차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의 EFV는 45km/h라는 미 해병대의 무리한 수상항해 성능 요구로 인해 시제품 테스트 당시 지속된 고장과 성능 미달로 결국 사업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중국이 새롭게 개발한 GBD-05는 30mm 중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도 수상 항해 속도가 28km/h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부족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승조원 수를 3+9명으로 일반적인 상륙 장갑차 대비 대폭 축소시켰고, 수상 항해 시 요구되는 전방 플랩은 적용하였지만 유기압 서스펜스로 궤도를 감아 올리고 체인 플랩으로 궤도를 감싸 차체와 일체화시켜 물의 저항을 줄이는 복잡한 기술들은 모두 삭제시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측면 방어 능력도 7.62mm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승조원 축소와 복잡한 궤도 변이 기술 삭제, 그리고 측면 무장 축소로 무게를 덜어 빠른 수상 항해 속도를 얻은 것이네요. 이는 중국의 기술로는 높은 마력의 상륙 장갑차용 엔진을 개발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수입할 수도 없는 중국의 뼈아픈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KAAV2에도 전부 적용된 새로운 기술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삼면이 바다이고 섬이 많은 한국에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무기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8년 개발을 완료하여 해병대에 인도할 예정인 KAAV2는 한국 해병대의 상륙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